안녕하세요. 박희찬입니다. 포럼 첫 번째 시간으로 거시경제 자산 배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전과 응전 그리고 리질리언스라는 제목으로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리질리언스는 어려운 상황에서의 회복 그리고 조정 능력을 얘기합니다. 우리는 3, 4분기 세계 경제 데이터로부터 세계 경제의 강한 회복세를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3, 4분기 미국 데이터들을 뜯어보면은 주택 건설과 설비 투자에 있어서 강력한 V자 회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주택 건설은 재택근무 증가에 따라서 도심 외곽 주택 수요가 가파른 증가세를 보인 데 따른 그런 효과가 있었고, 설비 투자는 역시 이 언택트 때문에 그 IT 쪽에 있어서 투자가 상당히 활발했던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지금까지뿐만 아니라 앞으로 2021년도를 볼 때 있어서도 이런 회복력, 리질리언스가 세계 경제를 관통하는 중요한 어떤 주제, 테마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저희의 그 2021년 전망, 자산 배분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 부분입니다. 일단 우리는 정상화라는 관점에서 먼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팬데믹 사태가 처음 터졌을 때 경제 봉쇄 현상이 있었고, 그로부터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K자의 경기 궤적이 잠깐 발생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경제 봉쇄를 계속 유지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피해가 막대했기 때문에 결국은 경제 봉쇄를 완화해주는 방향으로 갔고, 그래서 그 이후에는 언택트는 언택트대로 또는 컨택트는 또 이제 컨택트대로 이제 회복세를 보이는 투트랙 리커버리를 보이는 양상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경제 봉쇄로 인해서 양극화라는 현상이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심해졌다라는 걸 갖다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경제 봉쇄 과정에서 이 원격 근무, 재택 근무가 많이 늘어났는데, 사실 이렇게 원격 근무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소득 계층별로 이렇게 차별화가 됩니다. 결국은 이 경제 봉쇄가 심화되고 원격 근무가 늘어나게 됐을 때 아무래도 이 양극화가 심해질 수 있는 그런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궁극적으로 락다운은 점점 완화되는 방향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신흥국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부채, 정부 부채의 절대 사이즈는 신흥국이 선진국보다 크진 않습니다. 하지만 보시는 바와 같이 사상 최고 수준으로 올라가 있어요. 근데 이 신흥국은 아무래도 선진국 대비해서 부채 조달 능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자금을 쓸 수 있는 능력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 어려움이 비록 컸음에도 불구하고 선진국 대비해서는 확실히 돈을 못 쓰는 모양새를 보였다라는 거예요. 내년도, 내후년도 이 상황이 오래가게 됐을 때 신흥국의 자금 조달의 어려움은 더 커질 것이다 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신흥국 역시 마찬가지로 경제 봉쇄, 락다운을 완화해주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겠다. 그런 컨셉에서 우리는 이제 정상화를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 또 다른 이제 경기 회복에 어떤 모멘텀을 줄 수 있는 요인으로는 재고의 재축적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직은 이 공급망의 정상화가 특히 선진국에서는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시는 대로 지금 재고가 지금 상당히 낮게 떨어져 있는 상황으로 지금 바뀌어져 있는 거죠. 이 재고를 갖다가 다시 쌓는 이런 상황이 현재 지금 전개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소비가 약간 둔화되더라도 재고가 부족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금 재고를 늘리고 재고 사이클상 회복하게 되는 전반부의 위치에 있다라는 것이 현재 저희가 경기에 대해서 보고 있는 중요한 판단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런 어떤 경제 봉쇄 완화에 따른 정상화, 그리고 재고 리스타킹, 이런 효과로 인해서 경기는 V자에 가깝게 회복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자리는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 이제 금융위기 상황을 보면은 잘 아실 수 있는데, 경기는 이렇게 V자에 가깝게 회복을 하더라도 일자리의 회복은 상당히 느리게 지연 반응했다라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정부의 이 부양적 기조가 상당히 또 지속될 것이다. 리플레이션이라는 테마 역시 마찬가지로 지속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리플레이션의 관점에 있어서 이 바이든 신정부의 친환경 인프라 투자, 우리 이제 정부의 인프라 투자 얘기 많이 하는데 그 대표적인 어떤 사례가 될 겁니다. 지금 친환경 클린 에너지 부분과 관련해서 상당히 지금 공격적인 목표를 제시를 하고 있어요. 그림 보시는 바와 같이. 그런데 이게 달성 가능하다라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이런 목표를 우리가 맞추기 위해서 상당히 이 바이든 신정부가 노력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이 현재 중요한 포인트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미국민들이 봤을 때 공화당 대비해서 민주당이 과연 뭘 잘할 것인가라고 이제 봤을 때 기후변화 테마를 갖다가 가장 잘 다룰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이든 신정부의 어떤 최우선 어젠다로 이제 이런 클린 에너지 분야에 대한 어떤 육성, 성장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게 자리 잡을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친환경 이 부분은 미국이 약간 오히려 후발주자입니다. 중국과 유럽이 이제 더 오히려 앞서갔던 상황이고요. 이 상황에서 이제 미국마저 동참하게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친환경은 글로벌 테마라는 관점에서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주식시장을 보시면은 어떻습니까? 그동안 주도해왔던 마가, 빵, 뭐 이런 주식들보다는 친환경 테마가 현재 증시를 갖다가 완전히 지배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내년을 볼 때 좀 고민스러운 대목도 있습니다. 방금 전에 정상화, 재고 재축적, 그리고 리플레이션 이런 관점에서 이제 좀 좋아질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드렸는데 사실 사이클이 또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IT가 있어요. 이 IT는 그동안의 정상적인 사이클을 유지를 해왔기 때문에 내년도 상반기에 고점을 형성할 가능성이 있다. 그런 선행 지표가 지금 잡혀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의 IT 재고 순환 지표가 대표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IT 사이클의 고점이 소순환 고점이 생각보다 조금 앞에 형성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은 향후에 좀 잘 와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비슷한 맥락인데 사실 IT 산업의 지배를 크게 받는 것이 바로 이제 한국 경제이지 않습니까? 근데 한국이 통상적으로 글로벌 대비해서 약간 경기를 앞서가는 경향이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통상적인 어떤 주기를 생각해 보면은 먼저 저점을 형성한 한국의 이 경기 선행지수의 고점이 내년 2, 4분기에 형성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다른 지역보다 한 2분기 정도 앞서서 지표의 고점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부분은 향후에 좀 주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두 번째 이슈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도 약간의 이제 리스크 요인으로 좀 점검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인플레와 금리 상승이라는 제목입니다. 네. 인플레 상승과 관련해서 두 가지 중요한 현상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미국의 중고차 가격이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통상적으로 중고차 가격이 오르는 것은 미국 설비 투자의 어떤 턴어라운드와 관련해서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었어요. 근데 최근의 현상은 사실 좀 급등한 이 부분은 단순하게 그렇게 볼 문제가 아니라 미국의 공급망 정상화가 지연되고 있다라는 관점에서 보실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신차 공급이 부족하고 중고차도 지금 좀 부족해지는 상황으로 갔다라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인플레가 상승하는 현상이 발생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비슷하게 좀 보실 수 있는 내용 중에 하나는 또 중국의 운임지수가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지수가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사상 최고치로 올라갔고 보시는 바와 같이 기울기가 상당히 가파르게 움직이고 있어요. 또한 이거를 설명하는 그림입니다. 중국의 대미국 수출이 최근 3개월 동안 20%대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사실 이거는 미국 경제가 되게 좋을 때도 잘 발생하지 않았던 현상이에요. 결국은 이 부분에 있어서 미국의 공급망 정상화가 지연되고 있는 현상과 연관되고 있다. 보시는 대로 산업 생산이 소비 대비해서 상당히 지금 처져 있는 이런 양상을 미국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정상화된 중국에서 미국으로 수출이 활발한 거예요. 근데 어쨌든 운임지수 상승이라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인플레이션의 한 현상으로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 내년도에 저희가 미국의 인플레를 봤을 때 한 뭐 2%대 초반 정도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는 있는데 세계 경제 전망을 계속 신뢰 있게 보여주고 있는 IMF에서는 내년 미국 경제를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2.8%를 지금 제시를 했습니다. 사실은 좀 놀라운 숫자인데 말씀드린 대로 경기 회복과 더불어서 이런 공급망 정상화의 지연 현상이 그러니까 쌓이게 되면은 이런 생각보다 높은 인플레가 발생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고요. 유가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오펙의 산유량 통제가 좀 적극적인 상황에서
과연 수요 회복을 갖다가 그들이 과연 아주 즉각적으로 따라가겠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좀 의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가도 생각보다는 특히 상반기에 업사이드 리스크가 좀 있을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보실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인플레에 대한 판단 하에서 금리는 조금 올라가는 쪽에 리스크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양적 완화하니까 채권 수급은 괜찮아요, 사실. 하지만 양적 완화라는 것 자체가 리플레이션 정책입니다. 그리고 과거에 미국이 1차, 2차, 3차 양적 완화를 했을 때도 특히 그 전반부에는 금리가 올라갔던 현상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지금은 이제 그런 맥락에서 최근에 이제 금리 상승세를 바라보셔야 되고, 내년에도 특히 상반기에는 금리 상승 압박이 상당히 클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이 상황을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세 번째 끝으로 자산 배분 전략에 대해서 저희가 좀 정리를 드릴게요. 일단은 출발은 달러화에 대한 판단입니다. 일단 저희는 달러화의 약세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FRB가 돈을 많이 풀어요. 일단은. 그리고 경기가 회복세를 띱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유동성이 미국에서 밖으로 퍼져나가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런 흐름 하에서 달러는 약세를 띨 수 있다, 이렇게 방향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속도는 어떨 것인가라는 건데 완만하게 보고 있어요. 최근에 이제 뭐 달러의 원화 환율이 급하게 떨어지면서 뭐 내년도 환율이 뭐 1,000원 밑으로 가는 거 아니냐, 뭐 달러가 뭐 이런 질문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관련해서 우리가 두 가지 과거의 유형을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미국이 이렇게 금리를 막 올릴 때도 달러가 약해지고 원화가 저렇게 가파른 강세를 보였던 이 유형 첫 번째가 있고요. 자, 두 번째 유형은 제로 금리를 미국이 계속 유지하는 가운데 달러가 완만하게 하락하고 원화가 이제 완만하게 절상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가 생각할 때는 1번 유형은 아닙니다. 일단 현재 상황에서는. 왜냐하면 글로벌 경제가 그렇게까지 정상적인 상태는 아니니까요. 그래서 미국이 제로 금리를 장기화하고, 그리고 사실은 뭐 그렇지 않습니까? 유럽이나 또는 이제 중국에서 그들의 통화가 막 강해져야만 달러가 엄청 약해질 수 있는데, 그만큼 이제 통화 강세를 용인할 지역이 과연 얼마나 있느냐, 이런 관점도 같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달러의 약세는 완만할 것이고, 사실 미중 간의 무역 갈등이라는 요소도 달러의 약세를 쉽게 용인하지 않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 내년도 한 달러의 원화 환율은 한 1달러당 1,100원에서 1,050원 수준 정도의 중심 레인지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달러 약세에 대한 판단은 사실 자산 배분에 있어서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일단 먼저 저희가 이 경기 판단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주식을 기본적으로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경기가 회복세를 띌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고 리스타킹이 이루어지고 재고 사이클상 회복세를 보일 때는 주가가 상승하는 패턴이 워낙에 이제 뚜렷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고, 통상적으로 이 기간이 한 20개월 정도 진행됩니다. 그래서 내년 연말까지는 이 사이클을 기대할 수 있겠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어요. 이런 관점에서 기본적으로 주식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런데 지역 간의 다변화는 좀 필요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유동성의 흐름이 미국에서 점차 분산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관점이고, 사실 미국은 안정성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덕목을 갖고 있는 그런 나라이고요. 반면에 이제 신흥국은 사실은 변동성이 크죠. 근데 이제 사이클이 회복세를 띨 때는 당연히 이제 변동성이 크다라는 것이 강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지역 간의 다변화가 좀 필요하다, 이렇게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스타일에 대한 전략도 조금 바뀔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성장주의 추세적인 강세라는 것이 과연 이 상황에서 꺾이겠느냐, 그거는 쉽지 않다라고 보고 있어요. 하지만 금리가 올라갈 때 성장주와 가치주의 어떤 상대 강세가 조금 이제 조정받는 경향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금리가 좀 올라갈 수 있는, 완만하게 올라갈 수 있는 이 구간에서는 성장 가치를 갖다가 좀 밸런스 있게 가져가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특히 이제 이 그림을 잘 보시면 로테이션이라는 현상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한국처럼 이제 신흥국의 경우에는 이제 이런 걸 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만, 미국은 사실 그렇게 로테이션 현상이 그렇게 강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런 팬데믹 사태가 터지기 전에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마가 또는 이제 빵 이런 주식들은
계속 강세를 보여왔고 세계 경제 성장을 주도해 나갈 것이기 때문에 그들의 시장 주도력이 그렇게 쉽게 꺾이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보고 있어요. 이런 맥락에서 성장과 가치 어떤 밸런스라는 부분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끝으로 내년도에는 하이인컴 자산에 대한 투자도 저희는 상당히 중요하게 봐야 된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올해만큼 주식의 기대 수익률이 좋지는 않다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금리가 좀 올라갈 수 있다라는 그런 압박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부동산 이런 쪽에서도 투자의 기회가 좀 있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자, 그림 보시는 대로 리츠의 섹터별 주가는 전형적인 K자의 양상을 또한 보여줬습니다. 근데 앞서 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언택트와 컨택트가 동반 회복하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예상을 하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이 리츠 시장 역시 마찬가지로 이 K자의 모양새에서 벗어나서 동반 상승하게 되는 그런 구도일 가능성이 높겠다. 우리한테 좋은 투자 기회가 열려 있다. 이런 관점으로 보고 있고요. 뭐 리츠가 배당 수익률이 좋다라는 건 잘 알고 계십니다. 보시는 대로 지금 4% 수준에서 상당히 안정적이고요. 낮아진 현재 국채 금리 레벨 대비해서는 그 투자 매력도가 훨씬 더 높아져 있는 상황이다라는 걸 갖다가 잘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보시는 대로 경기가 어쨌든 내년도 연말까지는 회복세를 띨 수 있는 이런 상황이다. 그에 따라서 금리가 좀 올라가고 인플레가 올라가는 부분은 약간의 이제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자산 배분은 어쨌든 국채 금리보다는 조금 더 높은 수익을 추구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이제 주식에 대한 기대 수익률이 살짝 낮아질 수 있는 그런 변화 대비하기 위해서 하이 인컴 자산에 대한 투자 비중을 올해보다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늘릴 필요가 있겠다. 이런 관점으로 전체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발표 여기까지 정리하겠고요. 다음 2부 세션으로 이동해서 다음 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